자, 오늘의 주제는 조선 후기 북벌론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리고 보다 라는 거에 그 주체이자 주인공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또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출발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좋은 질문이 있을 때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천차만별의 사유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유들이 정말 무수히 많을수록 그 하나의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내보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 객관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넓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취약한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왜, 누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의를 던지면서 역사학을 하는 그런 시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이 질문의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정답을 그저 익히거나 또는 암기하거나 그것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학문적인 태도가 오랜 시간에 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의 눈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느 사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한번 선생님들의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자유롭게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를 보려고 하더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접근의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의 집안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누구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전체적인 맥락과 더 나아가면 그 흐름과 그 상황과 그 관계성들을 좀 차분히 짚어봐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에, 실상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북벌론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관점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사건들과 맥락과 흐름들을 한번 주요한 사건과 주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사유를 나눠보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조선 후기 북벌론이니까 후기 이전에 조선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이 개창하게 된 주요한 첫 번째 사건, 뭐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위화도 회군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기가 어려웠겠죠. 없었다라고 단정은 할 수가 없겠지만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요? 1388년도입니다. 조선 개국은
언제 됐을까요? 1392년 4년 차가 있죠. 회군을 했어요. 현대적인 용어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위화도에서 회관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화도 회군을 우리가 사유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었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살인사건이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있었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살인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고 이렇게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기사로서의 또는 역사로서의 기본 전제는 아닌 거지요. 사실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검증하지 않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과연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그 팩트가,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팩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세계기록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계적으로 그 기록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첫 번째 태조실록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미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편찬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기록되거나 근거 없는 사실들을 하지 못했죠.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리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세 군데에 빨간 표시를 했어요. 자, 이 빨간 글자를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볼까요? 압록강을 건넜다.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건넜어요. 위화도, 차 위화도. 차는 유숙하다,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천착할 사실은 압록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건너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건넌 상태에서 진영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사람들이 위화도에서, 위화도의 길, 만약에 이것이 강 내에 있는 약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그렇게 넓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일단 역사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학문이죠. 상식과 학문하는 태도가 역사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런 1차적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길로 도망하는데 우왕이, 요동정벌을 명한 왕이죠. 고려의 왕이죠. 거기서 목을 베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왕에 의해서 명을 받아서 쫓겨서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다. 절체절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테러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망을 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망하겠습니까? 이것을 금지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화도에 머무르는 그 진영 내에서 계속 도망갔고, 그리고 목을 베는 사람들이, 베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것을 금지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가 출정을 했어요. 그러면 군대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기가 있어야죠. 명령이 있어야죠. 왕의 명이 떨어졌는데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걸 왕명에 의해서도 중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학문적인 태도이고 상식적인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지난 시간에 그 고려와 그 중국의 그 국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죠? 네. 강의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해석도 그렇게 제기된 지 오랜 전부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전과 달리 조선왕조실록을 일일이 다 뒤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서 위화도 치면 위화도 몇 건이 쫙 나옵니다. 태조실록부터 쭉. 그러면 위화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 거기 조선왕조실록에 망라돼 있는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을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거를 전제하고 읽는 것보다는, 그거를 전제하고 읽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전제하고 모순되는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건 내가 단정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위화도의 위치와 다르네. 근데 그런 기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저 위화도와 관련한 그 위치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나. 또 역사학에서 하나 해석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다 라고 해서 그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열고 검색하는 순간 위화도를 치고 쭉 기사를 살피는 순간 굉장히 많이, 더욱더 많이 현재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를 비정할 기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이든 언제든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위화도 위치와 관련된 논문도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화도 위치와 관련된 논문 치면 또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하에, 어떤 사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학문적인 논증을 선생님들 스스로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역사학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시다시피 전문가들만이 역사적 해석권을 가질 때 역사 해석은 하나의 정론과 통설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사학의 주인 그리고 주체가 경계 없이 확장될 때 역사학의 객관성은
초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관념적인 장벽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건 뭐냐면 나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어 라는 것.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전문가주의의 주된 프레임 논리였죠. 그리고 전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나는 한문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 그걸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이유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자에서 어려운 게 있나요? 그리고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찾아보면 돼요. 옥편을 갖고 종이 사전에서 옥편에서 찾든 인터넷에서 찾든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 해석의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안 할 뿐이죠. 지레짐작, 저거는 내가 하기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식 또는 우리의 사유력, 우리의 논리력, 우리의 학문력을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을 꺼내 보시고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같이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같이 검색해야 되니까 제가 잠깐 마이크를 놓고 해볼게요. 자, 검색어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번 쳐볼까요? 천천히요.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셨나요? 네. 첫 화면이 보이시죠? 네. 여기서 한국 고대사료 DB 볼까요? 자, 한국 고대사료 DB를 터치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요? 삼국사기.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없으시거나 지금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또 제가 같이 읽어드릴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사료라고 하셨어요? 네, 한국 고대사료 DB. 예, 그것을 터치하시면 첫 번째가 삼국사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 목차 이렇게 써 있죠. 목차는 넘어갑니다. 자, 삼국사기 권 제1 신라 본기 제1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시조 혁것의 거서관 터치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쭉 나오죠. 첫 번째 1년 4월 15일 시조 혁거세가 즉위하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돋보기를 꺼내는 동안 잠시 살펴보고 계시죠. 잠깐 살펴보시는 동안 물도 한잔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조, 혁것의 거서관. 시조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손제, 오붕, 원년,
갑자년 4월 병진일 에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관이라고 하니 이때 나이가 13세였다. 나라 이름은 선화벌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여섯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나라 사서 중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중대한 사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우선 조선왕조실록이 있지요. 승정원 일기가 있죠. 기타 많은 문집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조선 이전 시대, 고대 편의상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 고대 시대를 알 수 있는 양대 산맥인 사료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죠.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정사죠. 왕의 명에 의해서. 그리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일들, 거기에 사자는 역사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입니다. 나머지 또는 남겨야 될 사실들 이라고 해서 이련선사가 편찬을 한 거죠. 고려시대 500년 역사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이련선사를 꼽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를 이야기할 때 고려를 불교사회, 조선을 유학사회 뭐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죠. 불교사회라고 할까요? 자, 불교가 지배층부터 백성들까지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회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련선사는 아주 젊은 나이에서부터 워낙 탁월한 실력으로 승승장구해서 국존의 주의까지 오른 학자입니다. 이련선사의 역사를 보면 그분은 선사이기 이전에 당대 유학과 도학과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사료를 수집해서 학문적으로 가장 완숙한 시기인 70대에서 80대 삼국유사를 편찬을 합니다.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삼국사기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됐고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중대한 사료인 거죠. 특히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역사를 아주 결정적으로 채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가 옛 조선에 관한 것,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원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 역사가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삼국사기에도 제1권 첫 번째 기사에 써 있잖아요. 방금 눈으로 확인했죠. 조선의 유민이 있었고 그 유민들이 혁거세를 거서관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본 원문 굳이 이렇게 같이 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중차대한 삼국사기 첫 번째 기사, 이것도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된다. 무엇을? 자, 거기 주요한 것들은 다 한자 원문을 써놨죠. 번역을 했어도. 아까 기사 한번 보십시오. 원문을 써놨어요.
근데 원문을 안 쏘는 주요한 단어가 있어요. 유민. 유민은 한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선의 유민이라고 하는 말의 유민의 원문을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에. 물론 뒤에 원문만 모아놓은 곳에는 당연히 원문에 있죠. 그러면 그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한글로 유민 하면 어디서 흘러들어온 뭐 난민 비슷한. 그런데 여기에 원문은 흐를 유자가 아니고 남을 유자입니다. 또는 남겨진이라고 하는 남겨진 유자입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신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 첫 번째 기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도자, 또 저 도자, 그리고 그럼에도 왕명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실들이 제가 제기하는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주요한 저의 목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벌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각자가 검증하고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건들과 또는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의 단상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388년도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죠. 회군을 해서 그 이후에 4년 조선 건국까지 그 걸리는 그 4년 기간 과연 어떤 사건이 핵심적으로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 조선을 개창한 이유가 되겠죠. 나름대로 조선이 왜 개창될 수밖에 없었는가, 또는 그 조선을 개창한 주체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을 동력으로 해서 조선을 개국할 수 있었고 반역자로 몰리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왕에 오르고 조선의 권력자가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인데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읽어볼까요? 1390년 9월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등은 고려 권문세족의 토지 문서를 불태웠다. 세계 역사에서 지배층이, 지배계급이 민중의 편에 서서 토지대장을 불태운 사례는 찾기 어렵다.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나서 바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이 역성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사회로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사회는 1960년대까지 소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1차 산업이 뭐죠? 네, 농업사회였어요. 20세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농업인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각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간 80년대만 해도 뭐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경양 각지에서 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70년대 이후에 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서 농촌 인구가 줄고 나머지 도시 노동자 산업 이쪽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자, 이 시대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의 근간은 토지죠. 토지 문제가 가장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관건이 된다면 조선을 개국하기 이전의 고려 말은 토지를 매개로 한 이 사회가 지극히 백성들이 살기 험난한 사회였다. 기록에 따르면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경제는 굉장히 궁핍했었겠죠. 어떤 존재든 생명은 삶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다음의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 문서를, 그러나 지배층이 불태웠다? 획기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혁명이 성공하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이었겠죠. 며칠 탔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눈을 읽으시고 제가 이 포인트로 해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읽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았던 단상들이, 그 행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공양한 원년 1389년, 죄송합니다. 이때 토지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를 빼앗아 산과 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가 대사원 조준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민심이 확 쏠리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과거에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백성의 삶, 국민의 삶, 시민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하는가, 개혁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할 때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성계,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전성을 이루면서 백전백승이었으니까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변방의 장수였죠. 정도전, 유배 생활을 전전한 실패한 관료였죠. 이런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조선의 흐름을 좌우한 것은 왕이나 신료가 아니고 결국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워낙 이 지배층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그 혁혁한 그 정과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들이 계시죠. 저는 일단 한 네 분을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목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에 아시아 역사를 주요한 사건과
주요한 주제 인물을 다루면서 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는 굉장히 귀한 그 저작인데, 거기 그 머릿말 그 서두에 아시아의 주요 인물들을 꼽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1명, 뭐 2명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딱 1명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 나와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고려 말에 최영은 이성계 장군보다 훨씬 더 고참이죠. 최영 장군, 끝까지 요동 정벌을 주장한 대표적인 당시의 권력자였습니다. 최영 장군의 이 전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성계,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가장 승리를 하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싸우기도 전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불리한 그 전세 그 상황에서도 이성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본 군들이나 또는 맞서 싸울 그 적들이 그 기강이 무너집니다. 기세가. 그렇게 되면 공략하기가 쉽겠죠. 뭐 이런 그 명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고려 시기에 주창을 계속해서 우왕을 설득을 하죠. 우왕은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최영의 워낙 그 권력과 신임과 뭐 정말 그 갖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 이성계는 그 우왕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불가론을 제기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 한자로 보면 사대 되는데,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쟁의 전략에 있어서 당시 명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 작은 우리의 그 전력으로 이 정도의 그 상황에서 큰 나라를 상대한다는 것은 전략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아닐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오히려 사대주의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본령의 그 개념은 그 이후에 이따 살펴볼 그 주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자, 그러면 최영과 이성계는 서로 당시의 판단과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조실록입니다. 태조실록이면 최영과 태조의 관계, 혁명을 성공시킨 입장에서는 최영은 부관 참시에도 모자랄 인물이겠죠. 적대적인 상황에 처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2번 절하고 충보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태조는 이성계를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에 유배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혁명의 정당성, 그 명분은 백성들에게 둬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수사로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보들을 태조와 태종이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속에서 제일
많이 모시는 분이 누구죠? 최영입니다. 조선을 개창한 권력들과 배척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최영의 실상과 권위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죠.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최영이 갖고 있는 그 청렴함, 그 나라에 바친 그 충정, 이것은 반대 세력에서도 우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비록 입장이 달랐다 하더라도 태조 이성계처럼 이건 내 본의가 아니다. 단 백성들이 워낙 궁핍한 한계 상황에 몰려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의 정치나 21세기의 서로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아까 4대, 그리고 4대주의는 다르게 봐야 되겠죠. 4대는 그 당시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전력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성계는 처음에 우왕을 설득해서 지금은 압니다 했는데 또 우왕이 최영의 설득을 받고 요동 공격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기를 가을로 제안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을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계속해서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핵심 세력인 정도전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야. 요동정벌할 거야. 그 당시 명예태조 이 주원장이 왜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성계와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정벌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잃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적인 이방원에 의해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은 조선이 여진족과 연결해 명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할 정도로 조선을 경계했다. 이 대목,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여진족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여진족이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죠. 지금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그건 조선 중기 이후 후기의 일이죠. 조선 초기만 해도 여진족 후에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우는, 건국하는, 그리고 실제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민족입니다. 여진족은. 여진족을 동원해서 여진족과 함께 명을 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선이 여진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의 관계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관계는 명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당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대한 국력을 갖고 있던 명나라가 두려워할 정도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압송을 요구하잖아요. 조선의 핵심 세력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서구 사회 이야기를 할 때 소위 말해 서구가 주도하기 이전에 근 수백 년 전 이전까지는 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명이
자, 조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성계가 축출되고 정도전이 살해되면서 대명 강경론은 수그러들었다. 사대주의가 아니고 명을 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명을 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략상.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이후 명예는 사대하고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사대 교린이 조선 외교 정책의 기초로서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사대 외교는 명을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대주의, 우리를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상대를 주체로 세워서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닌 형식적인 외교의 관계였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간섭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독립성이 있습니까? 외교의 간섭을 못 받고, 외교의 간섭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죠. 철저하게 받고 있죠.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사대를 넘어서서 사대주의의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과 명이 매년 여러 차례 보낸 사행에는 국제무역의 성격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거해서 오히려 좀 사행을 줄여달라고 명에서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데려주고 말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외교 관계로서의 사대, 자,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 장면을 띄우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죠? 네. 요 한 부분만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여진족. 그 당시 조선 초기에 여진과 조선의 관계는 어떠했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은 압록강, 두만강 북쪽의 여진족을 조선의 백성으로 관리했다는 것. 자, 지금 그 북벌론 이전의 조선 초기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벌론을 이해하기 위한 나름의 한번 맥락을 저 나름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입니다. 자, 여진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런 역사를 그 맥락을 보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본다고 한다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진리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조선은 압록강, 두만강 북쪽의 여진족을 조선의 백성으로 관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선의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면서 자유롭게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 강온 양면책을 다 구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진을 별도의 이민족 또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세력 국가로 보지 못했다. 왜?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니까요. 이곳에는 10개처의 여진족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이에요. 그 우두머리에게 조선의 천호벼슬을 주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진족들이 때때로 조선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조선 변방을 공격하기도 했으므로 조선은 강원 양면책을 써서 관리했다.
그러면 강원 양면책이 어떤 것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조선의 회유책은 벼슬을 주는 것과 경성과 경원의 계시를 열어 여진족의 가죽이나 말 같은 특산물과 조선의 식량과 농기구, 의리 등을 무역하게 한 것이었다. 자, 무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계, 그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로 그 이웃하는 또는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방적인 관계로서 여진족이 압도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회유책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진족들이 국경마을을 약탈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본보기를, 근거지를 완전히 토벌을 하는 겁니다.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발본색원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다시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강원 양면 작전인 거죠. 자, 일본과 대마도, 유구 및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선은 강원 양면책을 다 구사한 거죠. 오늘날 대마도는 일본의 국토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마도는 일본의 배타적인 영역도 아니었고 조선만의 배타적인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거기에 군사력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마도주는 주로 예조 참의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하나하나 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또 북벌론과 관련되어 있는 지난 시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의 주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세종은 제14년 12월 좌대현 김종서를 감사로 삼아 두만강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왜냐하면 여진족은 아직 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앞서 저희가 살펴봤죠. 3월에는 최은덕을 평안도 도 채찰사로 삼아 압록강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세종은 제21년 3월 공조 천판 최치훈을 명나라에 보내서 천령부터 공엄진까지는 조선 경계라고 통보하게 했다. 사실 지금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익히 배우면서 우리 역사가 이러했다, 없었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오독해서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료에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잖아요. 해석은 자유롭게 폭넓게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바램을 실어서 하는 정리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종실록 7위지에 경원 도읍의 사방 경계는 북쪽으로 공엄진에 이르기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연에 이르기 700여리라고 기록되었다. 세종실록 7위지에. 세종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의당 첫선에 꼽히시는 분이죠. 압도적으로 꼽힐 만한 분이시죠. 그 학문과 위민 정신과 그리고 그 훈민정음의 창제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된 그 기틀을 세운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대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명예 이야기를 합니다.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세계 정세, 세계 주요 질서의 주축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국익, 우리의 정당한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정당당하게 통보하는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배우지 못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문서를 불태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애 요소가 있죠. 그 속에서 원래 꿈꿨던 혁명까지 근본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개혁이라나 하는 수준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백성의 삶에 어마어마한 중대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정법 체계였던 거죠. 자, 수조율은 고려 말기에는 수확량이 2분의 1이었는데 과정법에서는 10분의 1입니다. 2분의 1과 10분의 1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정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려말 토지 변경으로 인해서 그 산천을 경계로 토지가 구획되었다, 송곳 꽂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민들이 가진 경작권이 실질적인 소유권이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거둔 벼슬아치는 그중 약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 전세로 냈다. 자, 이런 과정들이 고려가 문을 닫고 조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저변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세종 때까지 그야말로 면면이 이어져서 독자적인 훈민정음 창제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이런 그 상황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문제역에 어떤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뭐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있어 왔었던,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 왔었던 그 부흥이라는 것도 바로 세종 시기 또는 세종 이전에도 변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볼까요? 자, 세종이 30여 년간의 이 조선을 이끌었던 시대가 지나고 문정이 불과 2년 만에 병학해서 승하하고, 그리고 단종이 결국은 그것을 이어내지 못하고 계유 정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고려 말부터 조선 개창 그리고 조선 전기를 일구어냈던 그야말로 그 부흥,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추락하는 계기가 된 것을 저는 계유 정변이라고 봅니다. 자, 이 예전에는 역사 교과서에 지금도 계유 정란이라고 써 있죠. 계유년에 어지러움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정변이라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종 원년 계유 정변 직후부터 조선은 수양대군의 집권 과정에서 다시 고려 말, 이것을 태보라고 얘기하죠. 반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신들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들을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신 이외의 백성들은 그만큼 더 억압과 수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으로 다시 복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법치가 무너집니다. 볼까요? 세조는 공신은 사형죄를 범해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면서 그 자손들까지도 형벌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주었다. 특권 사회가 되는 거죠. 공신들만의 소수. 마치 지금 한국 사회가 소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장악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이고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역사의식으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지금의 모습, 지금의 우리 역사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거울 삼아 보기 위해서 과거에 흘러온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이 역사의 진면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태종이 피해 수청을 통해서 제거했던 공신들이 특권층으로 다시 부활했는데 이는 법치의 붕괴를 기대다. 그 태종은 아버지를 쫓아냈죠. 그리고 형제들을 죽였죠. 또 무수히 많은 피해 사륙을 벌였죠. 그러나 이방원 태종도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적, 물론 권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있겠죠.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태종이 그런 그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만 봐서도 안 되는 게 이미 태종 4년부터 양위를 하려고 해요. 그 당시.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쫓겨난 양령 세자로 14년간 세자로 있어요. 그때 또 양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종 또 양위를. 이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양위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권력을 그대로 향유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욕망만으로만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다라는 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에게 권력을 주고 상황으로 해서 세종이 모든 것을 만개할 수 있게끔 밑받침이 됐던 역할을 태종이 하죠. 상황으로서. 자,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1453년 계유정변입니다. 자, 근데 이 계유정변이 조선 개창으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 뒤가 아니었어요. 불과 몇십 년입니다. 태종 있었죠? 태종 있었죠? 정종 2년? 네. 아니, 정종 2년 태종. 세종이잖아요. 문종 짧죠? 단종 원년. 이렇게 치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게 상승세를 타야 되는 그것을 역행하는 이런 그 권력이 조선의 권좌를 들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이 급격히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 위화도 회군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 전략적인 상황, 그런 고려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대라고 한다면, 사대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 민족의 번창과 이 시원들을 주목하지 않겠죠. 왜? 그냥 나중에 그 북벌론 또는 나중에 노론 그 집권 이후에 보듯이 소중화를 내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따 처참하게 확인을 합니다. 조선 초에 태종 개창 위화도 회군한 이후에 초에 조정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단군을 동방에서 최초로 천명을 받은 임금, 기자를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으로 높여 평양부에서 시제를 지내게 했다. 태종 12년에는 단군을
기자묘에 합사하도록 했다. 사대주의, 우리가 갖고 있던 막연한 그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프레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군을 함족이 아니고 우리가 동방 최초의 천명을 받은 임금이다라는 것을 천명을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런 역사가 몇 년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단군이 조선 사회에서도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 배면에 흐르고 있었던 면면한 정신이자 사상이자 가치관이자 세계관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제사? 자, 누가 위입니까? 동방에서 최초로 천명을 받은 임금 당군이지 않습니까? 기자는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종 7년 정척이 상소를 올립니다. 기자는 임금의 자리에서 남면하고 단군은 동쪽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게 뭔가 바뀌었다. 단군과 기자의 위치가. 단군 사당을 따로 지어야 한다라고 하고, 세종 11년 단군 사당을 따로 지어서 신의를 조선 단군으로 써서 민족의 개국 시조임을 명확히 천명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유 정변을 통해서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를 할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 기록들은 조선 초기에 편찬한 동국사략, 동국세년가, 응제시주, 상국사, 조려, 동국통원 모두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서술하고 그 이후에 기자가 은곳으로 서술을 했는데, 이는 국가에서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주와 동국여지 승남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기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 역사관이 근본적으로 추락하는, 훼손되는 것이 바로 계유정변인데, 그 계유정변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조 시대에 단군과 관련된,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사서 수합령이 내려진 거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시면 세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고조선 비사 또 단군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압수라고 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세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많은 사서들을 유실한 거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스스로 훼손되거나 불태우거나 감추거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개해정변 등이 일어날 때, 자, 그게 이제 없는데, 자, 지금 이제 개해정변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세조 시대에는 그 단군과 관련된 사서들을 다, 왜? 그야말로 사대주의죠. 명에서 보면 불쾌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자기 역사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변의 논리는 핵심적인 것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조선 사대부들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 광해군은 임금을 명나라의 황제의 그 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고, 조선 사대부가
광해군을 축출한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그리고 1차 예성 논쟁 때 송시열 등이 효정 승하했을 때 기념복을 1년으로 주장했다는 것.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사대부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후기에 노론 당수였던 이완용이 테라우치에게 요구합니다. 고종과 순종의 지위를 국왕이 아닌 대공, 그냥 일본의 나라를 팔아 넘기면서 일본의 귀족으로 그냥 사대부로 대우해 주면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들이 개해 정변부터 이어져 오는 거죠. 개해 정변은 광해군을 추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해군은 그 당시에 사대 외교를 했었습니까? 아니죠. 중립 외교를 통해서 조선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파탄난 바닥을 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왕이 광해군이었죠. 물론 광해군이라고 해서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할 수 없고 다 못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간이 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경제 시스템, 그러한 법률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고 구현하려고 했는가라는 잣대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백성의 삶과 전혀 또는 민족의 삶과 또는 국가의 삶과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섰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데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는 바로 나라를 버리고 넘어가려고 하죠. 명으로.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무너질 뻔했어요. 조선은. 누가 살렸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살렸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간이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싸웠다는 거죠. 일본만 해도 백성들이 싸우는 문화와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백성들은 관전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단히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를 구출하는 게 백성들이에요. 시민들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데 이때도 사실 모든 시스템이 붕괴했기에 사실 당시에 우리 수군이 약한 수군이 아니었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러나 이미 군사적 또는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파죽지세로 왜군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버리는 사람들은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선조는 요동으로 건너가서 제후로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동 내부책이라고 합니다. 선조의 도주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당시 노비 문서를 관장하는 장의원과 형조에 난입해서 불을 지릅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이전에 내부에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주제 맥락을 쭉 봐왔습니다. 자, 효정 북벌론을 내세웁니다. 1623년에 그 인조가 소위 말해서 반정을 일으키죠. 그 이후에 자, 정명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또 누란의 위기에 처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인조는 광해군을 폐위시켰잖아요. 광해군은 임진왜란에서 선조가 아버지가 나라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 지지를 얻게 되는 왕이 됐죠. 쫓아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 수백 년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조선 중기에 막 이렇게 뭐 그냥 예전에 막 그 광해군이 있다가 인조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있었던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또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 일으킨 그 빌미가 됐던 것이 바로 인조의 사대주의였죠. 조선을 개창한 혁명 세력의 사대주의가 아니고 아까 서인들의 논리가 명황제의 조선의 왕은 신하로 보는 제후국으로 보는 이러한 그 소중화주의, 이제 이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평화를 또 불과 몇십 년 안 된 사이에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효종의 그 북벌론을 볼 건데 이 글은 누가 한 말입니다. 왕한테. 누구냐면 윤휴가 한 말입니다. 예, 누구한테 한 말인고 하니 현종한테 한 겁니다. 현종은 누군가 하면 효종을 이은 왕이죠. 그리고 현종이 죽고 현종을 이은 왕이 숙종이죠. 자, 윤휴가 지금 효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효종이 이랬다,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현종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요, 아까처럼 아까 위화도 검색해 보셨듯이 북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북벌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북벌들이 한 70여 개가 나옵니다. 70여 개가 태조 때부터 나와요. 태종 때도 북벌 뭐 막 나와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북벌론의 주창자이자 북벌론 하면 효종이지 않습니까? 효종실록에는 북벌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효종실록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한 조선왕조실록에 효종실록에 2번 북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주. 국사편찬위원회 단주에서 북벌이라고 한 거지 원본 효종실록에는 북벌이란 말이 없어요. 왜? 북벌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바로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이 명을 멸망시키는 그 전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막강한 명을 물리친 청인데, 그리고 그 청이 조선을 신하 관계로 하고 군비 증강이나 또는 북벌의 비읍도 못 나오게 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극비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10년 동안 왕위에 계시면서 참 아쉽게도 10년 왕위에 계시고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군사 정책에 대해 묻고 인사를 불러들여 사전에 대비하셨으니 어찌 북쪽으로 전진해 보려는 마음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안배도 완전하게 하였으며 부소도 두기 시작했으나 하늘이 순리대로 돕지 않아 중도에 승하하시어 웅장한 계획과 큰 뜻이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았습니다만 이는 천명이 아직 이르지 않아 그런 것으로서 전하께서 근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준비를 밤낮으로 한시도 잊지 않고 하셨는데 천명이 닿지 않아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왕께서는 아버지가 이루셨으니 그 뜻을 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정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선왕께서 크고 어려운 일을 남기어 뒷사람에게 주셨으니 우리 성상께서는 참으로 큰 뜻을 세우고 좋은 말을 널리 받아들여 하늘을 받들고 조정을 계승하며 유지에 따라 일을 해 잠복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큰 의리를 붙들어 세우며 큰 수치를 씻을 것을 도모하여 천하의 허물을 사과하고 천하의 복을 맞이해야지 구차하게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는 쫓아갈 수 없으며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종 15년 7월 1일 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청나라 남쪽에서 한족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정세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윤유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겁니다. 7월 1일인데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같은 연도죠. 5월 16일 한 달여 전에도 이거는 윤유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삼계가 이미 남방을 차지하자 지금 중국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몽고도 북경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니 천하의 사세 변화가 눈앞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군사를 훈련하고 식량을 저축한다면 크게는 원수를 갚아 수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고 작게는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지금의 정세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의 정세 그리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 정세에서 뭔가 조선이 계속 사대 또는 청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군사 훈련하고 원수를 갚아 수치를 씻을 수 있고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책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나 현종으로서는 신중하죠. 이것이 누설되면 바로 또 청의 공격을 받고 또 내부에서 청과 연결된 세력에게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윤유 북바로 주장하죠. 지금은 숙종 때입니다. 현종이 아니고요. 윤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으로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북벌이 첫째. 북벌이 첫째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의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고 또는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자 이런 차원에서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 초기부터 쭉 맥락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백성의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세가 허락될 때는 그런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까 여진족을 백성 다루듯이 했다. 그리고 강원 양면청을 구사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그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청에 복종하고
거기에 사대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데올로기적 또는 사회 지배 질서의 이념적으로 사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단면들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과 통하는 것이고 북과 화호를 끊는 것이 셋째이며 안너로는 수기를 엄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화환이 닫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또 병자호란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사체계를 자주적으로 세우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다. 구체적으로 공격을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니냐는 아까 조선 위화도 회군에서 봤듯이 이성계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건 그것의 문제로 하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당시의 그 세계관 자체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윤희의 북벌론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의 북벌론을 볼까요? 자, 우리가 북벌론 하면 몇 년 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벌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효정이 주창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같이 논의했던 최대 가까운 인물이 송시열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송시열 한번 쳐보실까요? 자, 송시열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 역사넷 혹시 밑에 찾으셨습니까? 그거 한번 터치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송시열 제목이 나와 있죠? 그거 잠깐 눈으로 보시는 동안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송시열 주작을 절대 신봉했던 노론의 영수입니다.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 열쇠. 이 제목은 맞습니다. 자, 눈으로도 보시고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를 이끌어간 이념,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우암 송시열이었다. 1607년에 태어나 1689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83년. 송시열의 인생은 길고도 강렬하였다. 송시열은 임진왜란이 막 끝난 혼란의 시기에 태어나서 인조 때의 병자호란을 겪고 이로 인해 효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출사하여 주자의 화의론에 기반하여 대청복수론과 대명의리론을 이야기하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종 때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적 화의론인 존주론을 강조하여 조선도 중화 문명의 실천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어난 갑인 기해년의 두 차례 이해송과 윤휴, 윤중, 박세당 등의 학자들과 사문 논쟁, 이 당시 본격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붕당들의 갈등으로 송시열은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인 부침을 겪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한 칸 띄고요. 송시열에 대한 현대의 역사적 평가는 일제시대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부정적이었다. 식민사관이 정체성론, 당파성론, 사대성론으로 규정하는 한국 역사의 총체적인 책임자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 송시열과 그의 이념을 이은 서인 노론들에게 모아졌다. 70년대 조선시대 연구자들의 내재적 발전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사학, 80년대 민중사학, 본격적인 정치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식민사관은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송시열은 시대를 역행한 보수적인 정치인의 이미지였다. 이후 조선의 성리학과 정치 문화에 대한 재조명 덕분에 송시열을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송시열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조선 후기 역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도 직결되어 있다. 송시열이 조선 후기의 방향성을 결정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제목은 북벌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일까요? 역사 기록은 정반대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이것은 어떤 개인의 블로그나 개인의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그래서 이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을 알아야 조선 후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정말 저평가되었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북벌을 주장했고,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재평가해야 될 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라고 했죠. 그리고 노론의 마지막 영수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죠. 이완용이었죠. 노론을 계시한 인물이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론의 영수는 이완용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까요? 산림영수 송시열은 효종 8년 밀봉한 상소문인 정유봉사를 올려서, 자, 효종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전하께서 제위에 계신 8년 동안은 그럭저럭 지나갔을 뿐 한자 한치의 시료도 없었습니다. 효종의 치세 전반을 부정했습니다. 8년. 자, 아까 효종 제위 기간이 10년밖에 안 됐다고 했죠. 그러면 주기부터 거의 끝까지 그 효종 치세. 근데 아까 그 윤효는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이 북에 대한 것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그 당시 조선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 타개척 또는 방비 부국 강병책으로서 북벌에 대한 하나의 그 전략 또는 노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자, 군사가 강하려면 뭐가 밑받침돼야 됩니까? 백성들 지지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 지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가 탄탄해야 되겠죠. 효종은 경제 개혁을 실시한 사람이에요. 대동법들. 그래야 군사력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건건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노론이었습니다. 송시열이었습니다. 자, 한 채 시료도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진정한 황제는 명나라 황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개해 정변을 일으킨 주체 세력들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서인들의 그 서인들에서 나온 그 노론,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북벌을 주장을 합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트럼프도 평화 얘기합니다. 세계 평화. 그 세계 평화 상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맥락에서 평화를 얘기하는가에 따라 평화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겠죠. 자, 북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 송시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이 사실들은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조선의 여러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그 기록들, 문지부 등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쓴 겁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스승으로 제하에서 학문을 하던 살림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운동하면서 학문을 하면서 제조지은과 반청 주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북벌을 추구한 효종의 부탁으로 출사했지만 실제로는 효종의 뜻과 달랐다. 이거는 그 이후에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종 사후 예송 논쟁이 일어나자 서인의 당론을 주도하며 성리학 교조주의를 내세웠고 2차 예송에서 서인이 패한 후 숙종초 남인 정권 비판을 일으키면서 서인의 영수로 자리 잡았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는 성리학 교조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폐쇄적이죠. 내가 세운 주자의 논리를 그대로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극단적이죠. 나와 다른 해석을 하면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어야 할, 물리쳐야 될 적에 불과한 겁니다. 이를 벗어난 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숙청했다. 서인 중에서 가장 경직된 노론 정치를 이끌은 출발점이 송시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까 그 기사에 의하면 그거는 재평가해야 된다. 북벌의 추측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료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종실록 1권 현종대왕 행장에 그 행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에 송시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사실을 사료가, 당대의 사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참고해야 될 지금 역사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통찰과 관련된 문제인 거고 팩트는 과연 어떻습니까? 당대의 사료, 1차 사료를 봐야 되겠죠. 현종실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송시열, 송준길 등이 선왕조 때부터 선비라는 이름이 있어 크게, 이 선왕조는 효종을 얘기하겠죠. 일시의 추앙을 받았고 선왕도 그들을 매우 신임하였다. 왕에 이르러서도 그들을 중시하고 예로 받들었으므로 대체로 조정의 큰 의논은 대부분 송시열 등으로부터 나왔다.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건 기록한 거죠. 평가가 없죠. 뒤에 평가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실로 성질이 집요하고 편당짓기를 좋아하였으며 학식이 없었다. 이거 학자한테 당시 대표적인 학자 그리고 영수 아닙니까? 학식이 없었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감정이 뭔가 속상한 사관이 이렇게 기록을 자의적으로 했을까요? 그가 의논들인 국제란 것도 실은 국조 오래의 대상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그 논의를 들은 사람은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까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석과 주장일까요? 아니면 조선왕조실록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이겠죠. 물론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료 비판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자료는 또 아까 선생님들께 미리 그 말씀드린 대로 또 선생님들의 눈으로 이 북벌론을 보는 새로운 어떤 단상과 추리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